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여보를 구합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변영희, 펴낸 곳은 도서출판 도화입니다. 이 작품은 변영희 작가의 소설집인 동창회 소묘에 실린 9편의 단편 중 하나인데요. 50대 중반의 남녀가 서로의 여보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갑신년의 연말이 다가왔다. 오수는 공연히 마음이 급해졌다. 좋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365일 한 해가 다 간 것이다. 대체 뭘 했지? 많고 많은 날 동안 내가 한 일이 뭐였지? 그녀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날마다 TV 앞에 앉아서 연속극이나 주말 드라마에 푹 빠져 지낸 것이 아니었다. 그 노릇도 이방저방 가족들이 드나들고 번잡할 때의 얘기지. 썰물 빠져나간 겨울 바닷가처럼 집안 전체가 썰렁한 공간이 돼버리고 난 후부터 그녀는 TV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 어쩌다 외출했다가 밤늦어 텅 빈 집에 돌아올 때 TV를 켤 뿐 TV 보는 재미마저 상실한 터였다. 화면에 출연하는 탤런트에 대해 저 코는 성형수술한 게 틀림없어. 콧마루가 자로 그린 것 같아. 본 얼굴이 훨씬 나았는데 매력 반감이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좀 덜할 텐데 딸애마저 사업차 상해에 머물게 된 다음부터는 TV에 관심이 없어져 갔다. 혼자 지내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길고 지루했다. 그렇다고 열심히 외출을 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특별시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경기도 도민으로 편입되고 나서는 거리도 멀고 노상 지하철을 타고 땅 밑으로 이동하는 게 싫어서 가능한 외출 횟수를 줄여나가고 있었다. 한 주 두세 번 D대학교 땡땡 대학원의 강의는 빼놓지 않고 들으러 가기는 했다. 말이 한 주에 두세 번이지. 학기 말에 리포트라도 몇 과목 쓰게 되거나 시험 때가 되면 자료를 구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출입도 빈번하게 했다. 집 살림을 하느라고 시간을 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기실 결혼 초에는 어느 집 새댁이라도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해보려고 산뜻한 앞치마 두르고 한껏 폼을 잡아본다. 그게 새댁 혼자서 살림살이의 짜임새를 형성하는 건 아니었다. 경동시장, 노량진시장, 남대문시장을 누비고 다니며 조금이라도 더 싱싱하고 값싸고 물 좋은 재료를 사다가 지지고 볶아 각종 요리를 담아낸다고 하여도 일찍 귀가해서 맛나게 먹어주는 남편과 자녀들이 건재했을 때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한밤중 2시 아니면 새벽 4시가 넘어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해 돌아오는 불성실한 남편을 위하여 제사상을 받들 여인네는 지금 시대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녀도 예외가 아니다. 한밤에 차려진 밥상이 그게 어디 사람이 먹는 밥상이냐. 그건 당연히 귀신 도깨비가 출연하여 소리 안 나게 퍼먹고 갈 제삿밥이나 다를 바가 없다. 변함없는 곤드레 만드레의 남편이란 작자와 딱 금을 긋고 칼로 베듯 너는 너, 나는 나로 분리할 것을 선언한 이래 그녀에게 있어 살림살이라든가 제사상 버리는 서글픈 해프닝은 종을 친 거나 다를 바가 없다. 하루 한 번 정도 쿠쿠밥솥을 가동시키는 것으로 충분했다. 밖에 나가서는 형편대로 간단히 해결했고 대학원에 출석하는 날은 구내식당에서 쇠기름이 빗방울처럼 둥둥 떠다니는 육개장 흉내만 낸 저렴한 식사로 허기를 달래곤 했다. 영양실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마장동으로 진출하여 선지나 사고를 사다 고으느라 집안에 김이 서리게 미련을 떨지 않았다. 기실 틱나탄 스님의 화를 읽고 나서 또는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발병한 인간 광우병에 관한 기사도 한몫 거들기는 했다고 본다. 참 개나 꼴뚜기를 사들여 손톱 찔리며 다듬고 절이는 일도 하지 않았다. 토란대, 도라지, 고구마순 종류를 먼 재래시장까지 차를 갈아타고 가서 이고지고 날라와 손등에 우둘투둘 발간 두드러기가 번지는 걸 견디며 껍질을 벗겨 삶아 말리거나 소래포구에 나가 푸들푸들 살아있는 보리새우를 말로 사와 김장용 젓갈을 담그는 일도, 그리고 참가자미며 동태를 짝으로 들여와 고양이에게 도둑맞지 않으려고 지키면서 장독대에 줄을 매 건조시키는 일도 생략, 모든 걸 약식 간소화했으므로 그런 면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 대신 동료와 선배들이 수시로 보내오는 책을 읽는 데에 가사노동과 요리 시간을 대폭 할애했다. 책은 집안 어느 구석이든 흔했으며 수필집, 소설, 시집 등 종류도 구색을 갖추었다. 열심히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그다지 숙친하지도 않은 그녀에게까지 보내와 창작의 어려움을 위로받게 하였고 한국문학가협회 회원으로서의 우정을 지속시켜 나가게 하였다. 이 책은 어떤가? 이 양반은 꼭 형사 같은 어투로 글을 진행시키네 하면서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타인들의 작품을 훑어보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했다. 한참 몰두해서 읽다가 집 밖에 책을 뒤지러 영풍문고나 교보문고로 원정 가는 즐거움도 상당하다. 책방 나들이, 서점 순례도 늘 이루어지는 행사는 아니다. 책 몇 권 사들고 오면 그걸 읽는 동안은 책 사러 다시 나갈 일이 없게 되었다. 몇 년 전 당시 늦깎이 주부작가로 등장한 박완서 선생님의 문예창작 교실에서 만난 문우들이나 YWCA에서 강의 종료 후에 문맥이란 문학서클을 만들어 함께 공부했던 문우들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한다. 그 일도 그리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 대부분이 시인이며 소설가로 문단에 등단하여 나름대로 바빠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었다. PC의 보급으로 외롭지도 심심하지도 않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녀는 작품을 쓸 때를 제외하고는 화투놀이나 PC게임에 몰두하는 성미도 아니었다. 그녀는 내년 봄 개강할 때까지의 기간이 끔찍스럽기만 했다.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주변엔 한정없이 널려있는 게 일감이다. 그녀는 그런 소소한 집안일에 순순히 손을 들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기묘한 일이라면 먹고 자는 일보다 더 원초적 본능에 가까운 일, 그것은 첫째, 청국장 보글보글 끓여 맑은 눈빛 마주보며 밥 같이 먹을 사람, 둘째, TV를 켜지 않고서도 풍부한 대화로 지루하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있고, 셋째, 대학원을 졸업하고 함께 인도나 미얀마로 성지 순례를 떠날 사람, 넷째, 영풍문고나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사들여 벽난로 지펴놓고 나란히 앉아 책을 읽을 사람, 다섯째, 눈 설설 내리는 날 온천여행 함께 떠나 시골 시장을 돌며 산 더덕이며 상주 곶감을 살 때 옆에 서서 공치사 같은 거 일체 하지 않고 가만히 시장 보퉁이를 들어줄 사람, 여섯째, 그녀가 대작을 구상할 때 따순 차를 디밀며 신랄하게 조언해 줄 사람, 그리고 심야 영화관에 가서 어깨 기대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바로 그 일이었다.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었다. 서럽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의 여보 혹은 당신을 찾는 일은 대우주의 법칙을 이행하는 가장 초보적이고 근원적인 인간의 일대사에 해당했다. 삼라만상을 음양오행으로 펼쳐보는 복잡한 해설이나 논리가 아닌 매우 자연스런 사람답게 사는 방편이었으며 새삼스럽고 유별난 행사가 아니었다. 세간의 관습으로 보면 그녀의 나이테가 가을 해가 막 서녁으로 떨어지는 노을을 닮아 있어 젊은가는 거리가 좀 있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구축한 중후한 노신사 계열도 아닌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안타깝고 불리한 면은 노출될 수 있지만 그녀는 당당하기로 다짐했다. 가까운 친지들에게 자신의 정황과 심경을 발표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치사한 짓거리는 딱 질색이었으니까. 그녀는 일간지에 여보를 구합니다 라는 광고를 내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6가지 조건 중 중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제시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용기 있고 뜻있는 일이었다. 모처럼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그녀를 가장 확실하게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 나 외로워. 친구할 사람 소개해 줘. 이런 말은 그녀의 지성과 빛나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오뚝선 콧날과 나이를 먹어서도 변치 않는 부리부리한 안광에서 쉽게 드러났다. 외로움으로 피부세포가 툭툭 터져나가고 양 옆구리로 동지섣달 찬바람이 휙휙 지나간다 해도 자신의 내면을 펼쳐 보이는 일이란 유일무이한 단짝 친구 호정을 제외하면 없다. 이것은 차라리 그녀의 드높은 자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녀 편에서 마음을 터놓고 믿음으로 대화를 나눌 상대가 전무하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듯 싶다. IMF 이후 사람들은 친한 사이라도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급할 때 몇십, 많게는 몇백까지 돈 차용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나중에야 신용불량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비싼 이자와 수수료를 물고서 현금 서비스 카드를 이용했으면 했지. 이웃 간에 또는 친구와 돈 거래가 뚝 끊기고 만 것이다. 돈 거래가 뚝 끊어졌다는 사실은 따사로운 풍토가 사라진 것이며 한마디로 인간 상호 간 신뢰감의 상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는 사람에게 외로운 사연 발설하기보다는 신문이란 매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품격 있게 광고를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으로 여겼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제2일보에 전화를 했다. 마음에서 명령하는 대로 전화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짚어 나갔다. 3570-8216은 연속해서 신호음만 울렸다. 수화기 저 너머의 긴장감이 전해지는 듯 했다. 광고를 전담하는 부서는 연말에 이르러 눈코 뜰 새 없는 북새통으로 변한 감이 있었다. 6번째 가서 겨우 통화가 되었다. 제2일보 광고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대방은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두들겼다. 흔히 하는 방법이겠으나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광고부 직원의 정확하면서도 나긋나긋한 여자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랬고 그녀의 의도나 계획이 엉뚱함으로 해서 더욱 그랬다. 광고를 접수하려고요. 전화로도 가능합니까? 네, 사안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광고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 받는 쪽에서도 서두르는 인상이 강했다.
그럼 메모를 해 주시죠. 여보를 구합니다. 이게 광고 제목입니다. 그녀는 세부적인 내용을 숨도 쉬지 않고 불러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후유 큰 숨을 토해냈다. 마치 잘하고 있어 라는 듯이. 비즈니스는 일사천리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진행되었다. 그녀의 인생사에 있어 중요한 한 대목이 제2일보 광고부 직원에게 착오 없이 전달되었다.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십니까? 일단 광고 문안을 짜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교정 봐주시고요. 접수번호 619입니다. 광고비는 선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로 광고비를 결제한 후 그녀는 거실로 달려갔다. 몸 전체를 비추는 큰 거울이 베란다 쪽 거실 벽에 부착돼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올해 특기할 일이 그녀에게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거울 속에 50대 중반의 주름살 미인이 의미심장한 또 한편으로는 익살스러운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주름살 미인이라고 이름했으되 여전히 깊고 맑은 눈빛을 가진 악전고투에도 유난히 고운 피부의 장점을 잘 유지시킨 여인의 모습. 아파트 단지 곳곳에 오래도록 늦가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던 단풍나무처럼 우아와 품위마저 곁들인 외로움의 화신이 아련히 서 있었다. 잘했어. 잘한 일이라고. 그녀는 백가죽을 당겨 폭소를 터뜨렸다. 깊은 잠 속에서도 욕실의 더운 안개에 잠겨 있으면서도 먼 하늘에 떠있는 반달을 바라보면서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자꾸 터져 나왔다. 그 후 그녀는 매사에 느긋한 여유를 차릴 수가 있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벼르던 일을 해치운 후련함이었다. 벼르던 일 중에서 다소 신경이 쓰였던 기억 때문에 안도감까지 들었다. 그녀는 전보다 다소 수준 있게 출시된 우체국 연합장을 사들였다. 잊고 살던 지인들에게 절실한 사연 한두 구절 써 넣어 발송했다. 이 일 또한 연말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였다. 책을 보내준 사람에게는 자신의 저서 중에서 한 권을 가려 뽑아 발송하였다. 이메일로 답할 부분은 이메일을 쓰면서 소원해진 친지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주력했다. 광고건은 그녀의 일상을 수심 깊은 호수처럼 평온하게 했고 초봄에 볕바른 탱자 울타리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람결처럼 따분한 일상을 감미롭게 변화시켰다. 룰루랄라가 저절로 흘러나와 벅찬 기대와 가슴 설렘이 그녀의 오감에 넘쳐 흘렀다. 댕, 댕, 댕. 그런 의미에서 그녀에게 제야의 종소리는 뜻깊었다. 그 감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사뭇 달랐다. 서울특별시 L시장보다 경기도지사가 먼저 화면에 보였다. 밤바람이 메운데도 아나운서는 지루할 만큼 많은 말을 끄집어냈다. 한복 두루마기에 하얀색 머플러로 멋을 부린 서울특별시의 위대한 시장,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로 세간을 시끄럽게 한 시장의 얼굴이 등장했다. 30, 31, 32, 33. 보신각의 종소리 숫자를 세는데 그녀는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대다수 젊은 시민들이 양손을 높이 쳐들고 함성을 질렀다. 그 함성에는 남북 통일의 염원은 물론 새해를 향한 시민들의 가지가지 소원이 함축되어 있을 것이었다. 보신각의 종소리가 33번 울리는 것과 동시에
보신각 일대의 소요는 점차 가라앉아갔다. 서울의 밤은 어둠의 장막 속으로 쏙쏙 잦아들었다. 그녀는 전에 사다가 둔 멀리 중남미의 과테말라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을 펴들었다. 멕시코 이민에 얽힌 슬픈 민족사가 그 책 속에 담겨 있다고 했다. 그녀는 띠깔 지역에 상주하는 마야신의 주술에라도 걸린 듯 책을 펴들자 곧 잠이 들었고 불을 밝힌 채 새해를 맞이했다.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바야흐로 개유년의 아침이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전화기를 노려본다. 잠을 좀 더 자도 누구도 그녀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제야의 종소리에 취해 늦잠을 잔다고 해서 손해볼 일도 없다. 손해라니 오히려 양력설 1월 1일은 일부러라도 늦잠을 자는 편이 나았다. 국민 대다수가 음력설을 선호하므로 나라에서도 양력설보다 음력설에 빨간 숫자를 더해놓기는 했지만 신정도 명절은 명절이었다. 명절이라고 그녀에게 세배드리러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다. 지지고 볶을 일도 없다. 매달린 식솔 한 명 없는 자유로운 그녀였다. 영하 10도 근처까지 내려간 얼어붙은 겨울 새벽에 잠 깰 이유란 더더구나 없었다. 누구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궁시렁대며 그녀가 수화기를 들었다. 나야, 오순아. 아직 너 자는 거니? 어젯밤에 제아의 종소리 여운이 쟁쟁 남아있어 상대방의 말소리를 얼른 판별하지 못한다. 종소리보다 더 간곡한 그 어떤 소리에도 그녀의 귀는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 권우순, 여행 가자. 9시까지 청량리역으로 나올 수 있지? 그녀의 감관에서 제야의 종소리와 와, 와 하는 젊은 시민들의 함성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숫제 강요이고 명령이었다.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이의 달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였다. 지금 몇 시인데 호들갑이냐? 검은 꽃 몇 페이지 읽다가 그녀는 새우처럼 꼬부라져 잠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캐시밀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2~5시간 더 잤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았다. 너 여행 가자면 진눈깨비에 한방눈이 퍼부어도 떨치고 나서더니? 그럼 너는 잠이나 자라. 나는 떠날 거니까. 호정은 방학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겼다. 때 아닌 진눈깨비가 눈발로 변하더니 주먹 같은 한방눈으로 변했다. 날씨가 갑자기 변했다고 해서 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주저할 호정이 아니었다. 어려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여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호정의 성격은 어떤 상황에서나 여전사처럼 용감했다. 남자 이상이었다. 3년 전 그녀는 모자 달린 털 코트를 들쓰고 호정을 따라 선운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온 산천에 하얀 눈꽃이 소담하게 피어나 천지의 경계가 없어진 날이었다. 아침에도 눈, 점심에도 그리고 한밤에도 하늘이 내려앉기라도 할 듯 푸짐하게 눈이 퍼붓던 날이었다. 선운사 풍경이라니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빼놓고는 도량 전체가 눈나라였다. 그녀와 호정은 똑같이 눈사람이 되어가지고 선운사 경내의 찻집으로 호호 깔깔 걸어갔다. 찻집엔 많은 설객들이 벌건 난로가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 모두 눈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하고 흥분하면서 그들은 따순 차로 몸을 녹인 다음 법당으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내 법당을 나와서
눈길을 뽀드득 뽀드득 걸어서 도소람 골짜기로 올라갔다. 눈에 갇혀 그곳에서 사흘 낮밤을 머물렀던 기억이 새롭다. 미리 말해주지 않고 그녀는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으면서 투정 부리듯 말했다. 겨울바다 보고 싶다고 했잖아. 작가 선생님, 그대를 위하여 이번엔 동해바다로. 휴, 너 또 발동 걸렸구나.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생각해보면 그녀처럼 복이 많은 여인도 드물었다. 호정은 친형제나 다름없다. 단지 호정에겐 미국 보스턴에 교환 교수로 가 있는 남편과 아버지를 따라 유학 간 아들이 있고 그녀는 딸을 하나 둔 단출한 살림이었다. 둘 사이엔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그녀에게 호정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단순히 고향이 같고 초중고 과정을 함께 다녔다는 사실에 앞서 두 사람은 취미와 성격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호정이 대학 시절 신춘문예에 2번 정도 낙방하고 국어 교사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신고를 거듭하며 일생일대의 대작을 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차이뿐이라고나 할까. 163cm의 키에 있어서나 별일 아닌데도 유쾌하게 잘 웃는 낙천성이며 호탕함 등에 있어서도 그들은 돈독한 우정을 쌓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청량리역 광장은 신정 연휴로 붐볐다. 평상시보다 한 옥타브 더 올라간 신명나는 몸짓, 목소리, 옷 색깔도 훨씬 원색적이었다. 7호 열차 5번, 6번 좌석에 둘은 나란히 앉았다. 몸은 앉아있으나 마음은 어느새 강원도에 설경을 그리고 있다. 자리를 찾지 못한 승객들이 앞뒤로 오가느라 소란스러운 것도 잠시 청량리발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졸려? 이 게으름뱅이. 호정이 그녀에게 눈을 흘겼다. 지금 가면 언제 돌아와? 이런, 가지도 않아서 올 걱정이야. 그럼 내려. 나 혼자 갈 테니까. 호정은 일단 일을 붙잡으면 그 일에 몰두하느라 다른 일엔 전혀 무관심한 오순의 성격이 걱정스러웠다. 특히 글을 쓸 때 그런 면이 두드러졌다. 아예 밥도 먹지 않았고 소변 보러 다니는 게 번거롭다며 물조차 마시지 않았다. TV는 말할 것도 없다. 전화기도 코드를 아예 빼놓았다.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갔으나 오랜만에 그야말로 20년 만이라던가 오순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 K에게서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은 일은 좀 심했다. 못마땅했다. 한국에 사는 동창생이라면 또 모른다. 먼 데서 인연을 구한단 말인가.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지 말란 법 있어. 아유, 맹맹이 콧구멍 같으니라고. 호정이가 볼 때 오수는 융통성 없고 왕고집에다 벽창호 기질이 농후하였다. 맹맹이 콧구멍이란 표현은 오순에 대한 호정의 끈적끈적한 우정에 기인한다고 좋게 봐주어야 한다. 그래서 네가 혼자 사는 거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이쪽 저쪽 눈도 돌릴 줄 알아야 사람 구경을 하지 이거사. K는 이민 가서 자리 잡고 살만하자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 호정은 콕 막혀있는 듯한 오순이 딱 갈 때가 많았다. 한 가지밖에 모르는 것이 어떻게 소설은 써? 야, 눈발 날리는 것 좀 봐. 오순이 눈을 부비며 명랑하게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강원도 지역엔 햇볕 화사한 날에도
풀풀 나비처럼 눈가루가 흩날렸다. 흰 구름이 여전히 하늘가를 배회하고 하늘은 투명하게 개어 있었다. 기차는 강원도의 잘 그린 동양화 같은 겨울 사냐를 씩씩하게 달려갔다. 해발 650m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수전역을 지나고 또 가장 긴 장전 터널을 지나갔다. 인생 행로에도 흔히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 짙푸른 평야를 지나 호수나 강을 건널 때도 있는 것처럼 무궁화호 기차는 지평, 쌍용, 잠이원, 사북, 예미, 반곡 등의 예쁜 이름을 가진 역을 차례로 지나갔다. 삼척을 지나자 눈발이 굵어지고 보이는 사물이 온통 화이트 일색이었다. 어제도 그제도 눈이 온 듯 산과 나무, 개천, 바위, 너와 집 모든 것들이 백색 평원이었다. 사물의 실체를 분간할 수 없었다. 멋져라. 겨울은 눈이고 눈은 강원도지. 호정이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전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 나이 먹은 여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순도 그렇다. 두 여인은 영원히 철이 들지 않는 만년 소녀였다. 바닷가 해송숲에도 눈 무더기가 하얗게 뒤덮여 소나무들이 눈 이불을 덮고 잠에 취한 듯하다. 멋진 경치에도 아랑곳 없이 기차 안엔 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 기차를 탄 것 같았다. 눈 속에 폭 가라앉은 초가마을처럼 그들은 얕은 코를 골고 있었다. 너 정말 신문사에 전화한 거니? 호정이 확인하듯 물었다. 내가 한다면 한다. 신년 연휴에 게재해준다고 했어. 광고비가 비쌀 텐데. 그 정도도 투자 안 하고 뭘 닦아? 너 진짜 영화에 나오겠다. 기왕이면 그것도 좋지. 그들은 선문답하듯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애들처럼 즐거웠다. 뭘 좀 먹어야지. 가방에 육포가 몇 장 있다. 내가 만든 거야. 너 먹어볼래? 호정이 배낭을 열고 부스럭부스럭 커피병과 육포를 싼 비닐봉지를 꺼내 놓았다. 언제 육포 만들 시간이 있었네? 남편이 내가 만든 육포를 좋아하거든.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미국에 좀 붙여줬어. 밤늦게 공부하다 간식으로 먹으면 그만이야. 그대 덕분에 이 몸께서 영양 보충을 다 한다. 아무튼 고마워. 육포는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약간의 단맛이 가미되어 입에서 살살 녹았다. 바로 이런 맛이 가정의 단란함인가. 그녀는 쇠고기 육포 한 조각에도 쉽게 가슴이 메었다. 방학을 이용하여 육포며 한과를 직접 만드는 호정의 살림살이 솜씨가 부러웠다. 솜씨보다도 정말로 부러운 것은 호정과 호정 남편의 금슬이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방임하면서도 남다르게 애정을 쌓아가는 친구이자 애인이고 동반자이며 동지인 그들 부부에게서 그녀는 남녀 결합의 극치를 보는 듯 했다. 그것은 그들만의 사랑의 힘이었다. 육포의 담백하고 구수한 맛을 즐기며 호정이네 집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올렸다. 그들 부부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 모양의 과자와 사탕을 매달고 흰 솜을 뜯어 얹고 색종이로 둥근 공과 종, 삼각형의 산타 모자 등 온갖 모양을 오려내 달랑달랑 걸어두고서 어린애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러 해 두고 보아왔다. 대학 교수요 교사인 그들 부부를 보면서 그녀의 가슴속은 훈훈하게 더워지곤 하였다. 가장 유치하고 본능적인 것이 진실이라고 했던가. 그렇다고 하여 호정이 부부가 유치하거나
본능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녀는 지난 연말의 일을 회상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고 그녀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그녀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녀는 제2일보에 전화할 때까지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여보를 구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이었다. 절실하고 정직한 이유가 될 것이었다. 금슬 좋은 호정이 부부에게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터였다. 오순이 그들 부부에게 자극을 받지 않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동해역에서 내렸다. 강원도의 특징처럼 눈발은 여전히 휘날렸고 서쪽으로 기운 해가 바다 위에 떨어지는 하얀 눈발을 환영처럼 반사하고 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사방에서 물씬 풍겼다.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차 안에서 먹은 육포와 커피도 시장기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간식일 뿐이었다. 낡은 배 몇 척이 부둣가에 정박해 있었다. 저녁 바다는 오직 쓸쓸함이었다. 오징어잡이 배는 한밤에 출어한다고 하던가 파도 소리와 거센 바람 소리뿐 그 흔한 갈매기도 어디론가 숨고 없었다. 우리 동태찌개를 먹을까? 둘은 허름하게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고추장과 고춧가루 범벅에 동태찌개를 국물까지 맛나게 먹었다. 동태는 동태 맛이고 육포는 육포 맛이었다. 그들은 무엇이건 맛나게 잘 먹었다. 구들구들 덜 마른 오징어 한 마리를 숯불 화덕에 구워 쭉쭉 찢어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 별미였다. 강원도는 오징어야. 립스틱을 바르며 호정이 웃었다. 두 여인은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다. 호정이 저것이 남자였으면 내게도 여보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오수는 샤워한 긴 머리칼을 손으로 털고 있는 호정을 바라보며 야릇한 웃음을 흘렸다. 바다는 에메랄드보다 짙푸른 남청색에 가까웠다. 남청색 물결 위에 아침 해가 고루고루 폭넓게 퍼져 있었다. 밤에 비해 한결 약해진 파도는 호정과 오순의 콧노래를 삼키고 쉼없이 모래사장으로 밀려왔다 밀려갔다. 끼룩끼룩 청둥오리떼가 파도에 둥둥둥 떠밀려갔다. 해는 높이 떠올라 망망대해 한가운데로 솟구쳐 올랐다. 어장은 밤새 잡아온 고기들로 왁자지껄하다. 오징어와 동태가 주종을 이루었고 팔딱팔딱 뛰는 멸치와 각종 어류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고기 상자를 쌓아놓고 버리는 흥정은 파도소리와 묘한 조화를 이루어 동해바다 에너지 그 자체였다. 검은 바위를 공중공중 뛰다시피 하여 바다를 끼고 읍내로 걸어갔다. 하얀 물살을 지으며 격노한 파도가 큰 바위에 부서져 내리면 그 자리엔 조약돌 비슷한 조개들이 몇 개씩 모습을 드러냈다. 얼른 달려가 주워보고 싶었다. 가슴이 트이는 것 같다. 오순아, 오기를 잘했지. 기왕 왔으니 3, 4일 쉬다가 올라가자. 남편과 아들이 떠나고 없는 빈집에 호정은 서둘러 돌아갈 일이 없다. 끼룩끼룩 파도를 타는 청둥오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파도에 몸을 실은 청둥오리의 아름다운 율동은 바라만 보아도 흥겨웠다. 두 사람은 택시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횟집과 간이 음식점에서 마구 내버린 물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포장 안 된 보도는 질퍽거렸다. 택시 한 대가 그들 앞에 다가와 정차했다. 낙산사로 가주세요.
해수 관음보살님을 뵌 것이 10년도 넘은 것 같아. 오순이 창밖으로 시선을 준 채 감회 어린 말을 했다. 그 남자 유광석과 분쟁이 심각해졌을 때 교회를 다니던 그녀가 택시를 대절하여 처음 달려간 곳이 낙산사였다. 인연 아닌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다. 화hen이 용선이 하는 낱말들도 애정과 관심이 명맥이나마 유지할 때 통용되는 어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결혼 후 연례 행사와도 같은 유광석의 여인 편력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릴 것을 강요했다. 그녀는 자존심 대신 방탕한 남편을 버렸다. 누군가 말했다. 용모, 교양, 직업 등등 한 가지라도 자신보다 나은 여자라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된다고. 오입하는데도 양보다 질의 문제라고. 바람도 바람 나름이라고. 그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경치를 바라본다. 흥! 같이 안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 내가 시방 엄청난 자비를 입은 거라고. 그녀가 혼잣소리로 중얼거리며 호정을 돌아본다. 틀림없이 절 체질인가 봐. 다른 곳엔 도통 갈 마음이 없으니. 호정이 말해 그녀가 웃었다. 기도 가십니까? 택시기사가 말참견을 했다. 기도 가는 보살들을 실어 나른 경험이 있는 모양이었다. 네,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호정이 교사티 나는 발언을 했다. 동해를 굽어보고 서 있는 해수 관음상의 수려한 모습이 가까이 다가왔다. 다 왔습니다. 잘 자란 소나무 숲이 낙산사의 정문이 솔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한데 섞여 줄줄이 밀려왔다. 둘은 사내처럼 뚜벅뚜벅 홍해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신라 문무왕 시절 의상스님이 창건하였다는 동해 낙산사는 바닷가에 위치하여 운치가 그만이었다. 해송숲을 지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원통 보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침착한 동작으로 향로에 향을 피워 올리고 부처님께 삼배를 드렸다. 짧은 순간에 불과했지만 오순에겐 소원도 많고 회환도 많은 삼배였다. 당나라에서 귀국한 의상스님이 동해바다 석굴안에 관세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역의 보타나카산에 연유하여 낙산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의상스님이 7일 동안 기도하고 회향하니 용천 팔부시중이 그를 굴 안으로 인도하였다. 그곳에서 바다의 용이 준 수정 염주 한 꾸러미와 여의주 하나를 얻고 다시 7일을 기도하여 의상스님은 마침내 관세음보살님의 진신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대학 시절 일현스님의 삼국유사에서 읽은 낙산사의 창건 설화를 되새기며 홍련암으로 올라갔다. 홍련암은 큰 바위의 누각처럼 보였다. 의상스님이 참배할 때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나 곧 석굴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고 의상스님이 7일 동안 기도를 한 후 보니 벼랑간 붉은 연꽃이 떠올랐다고 하였다. 홍련암은 관음보살이 홍련으로 현현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쉽게 만날 수 없는 관음보살을 의상스님께서 신통력으로 뵙게 되었다는 전설은 낙산사를 찾아오는 많은 불자들의 신앙심에 불을 댕겼다. 오순과 호정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의상스님의 정인 선묘낭자 이야기도 그것이 의상스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면 어떻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면 또 어떠랴 싶었다. 홍련암 저 아래 관음굴로 치닫는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의상스님의 법력을 그리고 의상스님을 향한 선묘낭자의 애틋한 연정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광대무변한 동해바다 먼 이곳까지 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음이 뿌듯했다. 일즉 일체 다즉 일.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호정이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읊었다. 진골 귀족 출신으로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의상스님 전설은 낙산사와 영주의 부석사 그리고 불영사에 이르러 거의 신격화한다. 그러나 육두품 출신의 원효 스님과는 대조적이었다. 신분차별은 고금 동서 어느 역사에서나 공통점이 있었다. 솔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도량을 돌아 해수 관음상이 모셔진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파도가 굽이치는 먼 바다 끝, 그 옆자락으로 그물처럼 촘촘히 쳐져 있는 철조망이 막 지은 듯한 블록담의 군부대 초소가 동해바다의 미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었다. 자연 그대로의 풍광이 감소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해수 관음상 앞에 이르렀다. 자비로움과 온화함이 느껴지는 해수 관음상을 대하자 오순과 호정은 갑자기 엄숙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각각 준비해온 불전 봉투를 불전함에 밀어 넣은 후 비닐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었다. 무엇을 왜 어떻게 빌어야 하는지 막연하면서도 절실한 명제를 가슴에 품고 나란히 앉아 선에 들었다. 해수 관음상을 참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주변이 분주해졌다. 큰 차가 또 도착한 모양이었다. 동해를 굽어보고 계시는 해수관음 보살님. 그들은 합장한 자세로 마음속으로 관했다. 다음 순간 오수는 합장한 두 손을 풀고 눈을 번쩍 뜨고 말았다. 무슨 말이든 어떤 기원이든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지도 아니고 무엇을 요구할 것이 없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부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 번개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다. 낙산사에서 그들은 몸을 괴롭혀 철야 정진의 고행을 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와 솔바람 소리가 그들의 소원을 낱낱이 부처님께 전해주면 그뿐이었다. 사흘밤이 꿈같이 흘러갔다. 오순과 호정은 자고 깨면 새벽 예불에 나갔으며 절의 공양간에서 아침 공양을 마치면 공양주 보살을 도와 설거지까지 말끔히 해치우고 바닷가로 읍내로 산책하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지냈다. 볼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이 영혼의 때를 씻어주는 듯 상쾌하였다. 일체를 던져버리니 편안했다. 무념무상으로 지내는 게 그럴 수 없이 좋았다. 파도 소리, 솔바람 소리, 그게 기도이고 연불인 거야. 맞다, 맞아. 두 여인은 마치 한 소식 한 사람들처럼 조금 들뜨고 고향돼 있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동해역에 도착했다. 서둘러 기차에 오르자 오수는 꺼둔 핸드폰을 열었다. 무슨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 있냐? 오순이 탄성을 지르자 그게 신호라도 된 듯 핸드폰이 울렸다. 네. 오순이 사바세계에서 건너오는 소리에 응대했다. 전화 좀 이쁘게 받아라, 오순아. 호정이 일침을 놓았다. 네? 신문 기사를 보셨다고요? 어머, 그러세요. 오순이 빽빽 소리를 질러댔다. 어머나, 너 신문에 광고 냈다더니 뭐가 올라온 거니? 올 때보다 기차 안은 승객이 별로 없고 한산한 편이었다. 만나자고 하니? 그게 누군데? 좌석에 앉자마자 문자를 찍고 있는 오순에게 연거푸 질문을 했다. 호정에게도 여보를 구합니다라는 오순의 광고건은 흥미진진하고 이색적인 사안이었다. 만나보면 알 거란다. 야, 그런 말 누가 못하니?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일단 만나보는 거지 뭘. 너 좋게만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이 순딩이만 사는 복사꽃 피는 동네가 아니야. 어떤 위인은 내가 순악질에다 악동녀라는 거야. 근데 호정이 넌 난데없이 순딩이를 왜 찾아? 그건 원증회고, 즉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그런 거지. 너야말로 원조 순딩이 혈통이지. 수다를 떨던 두 사람은 이내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잠이 들었다. 기차는 강원도의 설경을 고삿고삿 보여주며 기세 좋게 달려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그녀들의 잠은 달콤하고 깊었다. 기차는 그들에게 포근한 침상이었다. 잠시 후 열차는 청량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들이 안내방송을 들은 게 희한했다. 소스라쳐 일어나 배낭을 챙기고 운동화 끈을 고쳐 맸다. 아, 괴이하다. 구운몽에 등장하는 조심만 꿈을 꾸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온통 꿈의 바다야. 손뼉을 짝짝 치며 오수는 신이 났다. 꿈속에서 말탄 왕자님이라도 만난 거야. 기차 안에서 꾼 꿈이 뭐 별게 있을까? 무슨 꿈인데 그래? 호정이 조린다. 산사에서도 못 본 일출을 보았어.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과 바다를 아주 선명하게 무슨 영화 장면 같았다고. 정말? 그들은 출구 계단을 부지런히 올라갔다. 자다 보니 서울이고 꿈꾸다 보니 청량리역 광장인 셈이었다. 표를 내고 역 광장으로 나오자 서울특별시에 탁하고 매운 먼지가 덮쳐왔다. 숱한 사람들이 호정과 오순 사이를 밀치고 지나갔다. 권오순, 저기 좀 봐. 호정이 오순의 배낭을 잡아 끌었다. 너 봤어? 호정이 웃는지 우는지 분간이 안 되는 이상한 콧소리를 냈다. 권오순을 찾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 현수막 출연에 두 여인은 비명을 질렀다. 어머, 얘! 두 여인은 발걸음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더 놀란 것은 오순이었다. 장신의 남자가 현수막을 펼쳐든 채 성큼성큼 다가와 호정과 오순의 손을 덥석 잡았다. 사모님들, 나 알아보겠어. 나 역이민했다고. 나의 여보를 구하려고. 그는 그들의 초등동창 K였다. 호정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배를 쥐고 웃었다. K는 제2일보의 모월 모일자의 광고란을 펼쳐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오순이 얼마 전 제2일보에 전화로 의뢰한 예의 광고였다. 나의 여보를 구합니다 라는 고딕 글씨와 여보의 구비 조건 몇 가지 항목이 두 여인의 눈에 클로즈업 되었다. K에게 손을 잡힌 오순이 하하호호 통쾌하게 웃었다. 그 옛날 여고 시절 한때를 제외하고는 그처럼 마음 놓고 시원하게 웃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들은 K의 차가 있는 곳으로 희희낙낙 걸어갔다. 먼 하늘에 달무리가 넓게 퍼져 마치 포대 화상에 웃는 얼굴처럼 그들 세 사람을 넉넉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